삼성전자가 지난해 연매출 3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한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은 0.3%포인트 내려잡았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6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를 했고요. 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무려 97% 급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 진전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요. 근데 우리 반도체를 사지는 않잖아요. 예.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죠. 반도체가 어디에 주로 들어있느냐? 주로 내구재에 들어가 있다. 네. 소비자들의 내구재 소비가 둔화되죠. 결국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그럼 반도체라는 이 부품을 수입해서 뭐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완제품 기업들은 생산 설비 용량을 줄여나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메모리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그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를 조정해요. 재고를 줄여요. 왜냐하면 향후 완제품 만들어도 판매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완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객사들은 재고를 조정하니까 결국 가격이 그 재고 자산에 대한 이 가치 평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소위 삼성전자 전체 이 매출액이 그래도 연간 기준 300조 원 돌파라는 엄청난 이 성과를 냈는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크게 97% 정도 맞아요. 감소하니까 네. 그 빚이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진을 좀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매출은 컸는데 왜 마진 적었지? 라고 네.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이 매출이 증가한 것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이라는 DS 부분이 DS 있고요. 부분.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있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하락한 거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그렇군요.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액도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까지 늘어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19 특히 뭐 여러분 재택근무 많이 확산하고 라이프스타일이 가정 내 그리고 언택트로 다 바뀌는 과정에서 가전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스마트폰 수요, PC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그게 반영된 게 21년, 22년의 수요고요. 그럼 23년에 나타날 이 내구재 수요가 둔화될 거라고 한다면 반도체 수요는 22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매출은 그동안 늘었는데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또 각종 뭐 인건비나 뭐 재료비, 원자재 가격도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고는 됐었습니다만 후행적 상황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올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글로벌 IT 뭐 수요 부진도 그렇고 네. 반도체 약세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투자 설비 같은 거 축소, 감산 카드 내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감산이나 투자 축소 관측에는 선을 좀 그은 모습인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관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내구재를 살 때 조달 계획을 보통 언제부터 할까요? 1, 2년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부품인 것이고 반도체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미리부터 이 수요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23년, 24년까지 경제가 안 좋다,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국면은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제가 반등하는 그런 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앞서서
생산 설비 용량을 계획하거나 하는 이런 고객사들이 반도체 수요를 또 늘려나갈 수 있거든요.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업황이 좀 불안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으로 작년 4분기 또 올해 1분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각종 내구재, 뭐 이런 완제품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라든가 언택트 뭐 이런 모든 전반에 걸쳐서 반도체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시장 규모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웠다고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이거나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이 있죠.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청정실을 좀 확보한다든가 또 미래 유망한 반도체 산업 영역으로 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든가 메모리 반도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더 고차원적인 반도체 영역으로 기술 진보를 위해서 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영역은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반도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선을 약간 좀 불안한 이런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뭐 네. 좀 더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네.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또 어떻게 좀 확대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내구재는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PC를 어제 바꿨는데 오늘 또 삽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채소 같은 경우 어제 사고 오늘 사고 또 하지만 이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 정도 타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 3년 정도 타잖아요.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교체가 언제 집중됐었느냐? 20년 하반기, 21년, 22년. 그랬군요. 그동안 교체 수요가 일어났고 23년은 교체 수요가 좀 쉬어가는 없을 흐름. 때니까. 경기 침체랑 같이 맞물리니까 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맞아요.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려야 하는 기업과 일시적인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실적이 악화되는 것과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맞아요. 않을까 경제 사이클처럼 이런 부분도 수요나 공급에 대한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면은 올해 굉장히 경기 침체 일어날 것이고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작년 말에 많았었는데 그래도 기존 2.7%에서 조금은 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걸까요? 네,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보고서 가지고 보셨군요. 왔는데 네.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네네. 부재가 있어요. 뭡니까? 이 부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재가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함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부재를 잠깐 읽어드리면 인플레이션 피킹,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정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혹은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로우 그로스, 그러니까 저성장,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받아들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한마디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23년 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2.9%라고 지난 10월보다는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건 맞습니다. 네네. 상향 조정한 배경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기대되는. 리오프닝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경기가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세계 경제가 더 꺼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제가 괜찮아진다. 그리고 주요국의 소비, 투자 이런 것들도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근거고요. 그래서 10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만 상향 조정한 것뿐이지 2.9%라는 이 성장률 자체를 매우 긍정적이다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한 3.5% 정도예요. 그걸 밑돌면 둔화, 하강 국면, 침체 국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니까 여전히 안 좋은 거긴 3%도 안 하네요. 되는 전망치니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더 안 좋은 것 한 가지는 23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하향 조정한 겁니다. 아, 그건 내렸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그 경제 전망에 해당된다. 그래서 단순히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 요것만 갖고 경제가 이제 낙관적으로 그려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다. 강조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생각은 또 좋게 해야 되니까 그 이전 수치보다는 좀 더 낮았다는 부분에 좀 또 좋은 의미를 둬야 될 텐데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뭐 상향을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좋지 않을 것이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3%를 좀 내려잡았는데 네. 뭐 이것이 다 또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음. 앞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매출액은 최고치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처럼 네. 세계 경제는 어쨌든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 경제는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왜 한국 경제는 유독 하향 조정했느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더 취약하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 차지해요.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의 3%를 차지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구조상 경기 침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에 더 취약하다 보니까 장기 침체로 가면 갈수록 우리 경제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좀 요인을 꼽아 본다면 우리나라가 특히 금융 불안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금융 취약성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이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분양 주택이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결국 건설사들의 이 자금 마련을 위한 그 방법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닙니까? 이것으로 마련해서 분양을 전제로 대출을 받은 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분양이 안 되니 돈을 못 갚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늘 우리가 그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죠. 미국 연준의 움직임인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올해 첫 통화 정책 회의인 FOMC를 개최를 합니다.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경기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좀 보이면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0.25% 올린다는 베이비 스텝 단행될 거다라는 전망은 우세한데 이것도 그거지만 뭐 중요한 메시지가 또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을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CME 페드워치라고 하죠. 시장이 FOMC 회의에서 얼마만큼 금리를 인상할까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건데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의 99.9%. 그러면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 하다가 빅 스텝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흐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FOMC 회의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베이비 스텝 했냐 안 했냐라기보다는 이후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행보가 여기서 멈출지 그러니까 4.5에서 4.75%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멈출지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이 FOMC 회의록에 온고잉 인크리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라질지 계속 남아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뭐 오는 3월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5까지는 찍지 않고 4.75에서 상단에서 끝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5인데 최종금리에 대한 생각은 뭐 FOMC 위원들 중에서도 매파 성향의 위원분들은 뭐 5% 후반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과 연준이 동상이몽 상태다.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에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이 잔에 물이 담겨 있는데 반 마셨어요. 근데 반 남았네 생각할 수도 있고 반이나 마셨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준은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받아들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2년 6월에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물가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가지고 보면 잠재 이런 물가 상승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제 확인하는 가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그 정도 중에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근원 물가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근원 물가 맞아요. 말고 근원 물가 중에서도 서비스 서비스 근원 쪽. 물가 맞아요. 이거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 멈춰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은 연준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파월의 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충격파가 없었으면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